생태 철학과 음식 윤리. 예, 오늘 다룰 주제는 음식 윤리와 생태 철학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음식 윤리는 무엇이고 생태 철학은 무엇인가, 즉 음식 윤리와 생태 철학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고, 그 다음에는 음식과 사회적인 연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치 다원주의와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기회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팩토리 파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팩토리 파밍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팩토리는 말 그대로 공장이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파밍은 사육 또는 축산이라는 뜻입니다. 즉 팩토리 파밍은 공장식 사육 또는 축산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동물을 정말 대량으로 키우기 위해서 마치 공장에서 뭐 타이어나 자동차 같은 공산품을 생산하는 것처럼 가축을 생산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인 가축이 마치 공산품화되는 것이죠. 요 사진들을 보세요. 사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뭐 닭이나 돼지, 소들이 아주 좁은 공간에서 그야말로 대량으로 이른바 밀집 사육 당하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저렇게 많은 동물들이 살다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문제는 또 있습니다. 동물들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저렇게 좁은 공간에 저렇게 많이 갇혀 있다 보니까 전염병이 들면 이거 매우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제역이라든가 조류독감이라든가 광우병 같은 것이 돌게 되면 대량으로 이렇게 집단 매몰되는 식으로 죽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비극입니다. 또 그렇게 죽게 되는 동물들도 문제지만 저 작업에, 또 사진에서 보듯이 저 작업에 동원되는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정신적인, 심적인 고통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생태 철학과 음식 윤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을 마치고 나면 음식 윤리와 생태 철학의 의미와 연관성과 음식 문제가 사회적 연대성과 관련된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치다원주의 사회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음식 윤리와 생태 철학의 의미. 예, 그럼 음식 윤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식 윤리란 말은 옛날부터 있었던 말은 아닙니다. 아주 최근에 생긴 말인데요. 그러니까 2007년, 2008년에 전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식량과 음식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는 뭐 정치학자도 포함되고 사회학자도 포함되고 뭐 경제학자도 포함되고 농업학자들 포함되고 한데, 철학과 윤리학에서도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음식 또는 식량에 대한 글들이 이때 나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글이 나오기 시작해서 한 3, 4년도, 4, 5년 정도 되면 보통 이것들이 책으로 묶여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2012년에 이 관련된 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학자인 데이비드 카플란이라는 사람이 편집한 음식 철학이라는 책이 나오게 되고, 폴 포즈만이 편집한 음식 윤리 같은 책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경에 여러 학자들이 글을 써서 음식 윤리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음식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철학에서 유명한 명제가 있죠. 데카르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물론 이 말은, 이 명제는 상당히 어려운 다른 뜻도 갖고 있지만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물론 생각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음식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생각하지 않는 나는 그래도 살 수는 있잖아요. 존재할 수는 있지만 먹지 않는 나는 존재할래야 존재할 수 없죠. 실제 우리가 안 먹으면 며칠을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음식이 중요한 거죠. 또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 다른 것들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즉 음식을 통해서 나는 동물이라든가 자연 그리고 사회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음식을 막 먹으면서 나는 곰을 사랑한다 또는 자연을 사랑한다, 이건 말이 안 되겠죠. 곰을 사랑하는 사람이 음식을 먹을 수는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의 어떤 굶주리는 아이들에 대해서 전혀 기부도 안 하고 관심도 없으면서 어떤 지구촌 차원의 연대를 주장하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죠. 이런 측면에서 음식, 즉 먹는 것은 나와 세계와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음식 윤리에서 다루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식 윤리에서 다룬 주제는 당연히 여러 가지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도대체 고기를 먹는 것은 정당화되는가? 세계에 기하는, 그리고 나는 자연, 그리고 사회, 그리고 동물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같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이나 윤리학에서는 음식에 대한 논의, 즉 음식 윤리라는 게 전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철학자들이나 윤리학자들은 다 남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여성 철학자, 여성 윤리학자 들어보셨어요? 다 남자죠. 그런데 음식은 주로 누가 만듭니까? 주로 여성이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성이 주축이 된 철학자들이 다루지 않았다는 거죠. 또 철학자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령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 관심사항이 뭐였어요? 이데아였죠. 칸트나 헤겔 같은 학자들은 뭐였죠? 이성이었죠. 그런 철학자들은 대부분 이성이나 이데아 같은 이른바 고상한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반면에 음식이라는 것은, 즉 먹는 거잖아요. 먹는 것은 육체와 관계된 그야말로 천박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은 사실 문화나 경제학, 생태학과 관련된 거다 보니까 사실 어떤 철학자가 다루기 쉽지 않았던 점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음식은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영양과 건강의 문제이다 보니까 영양하면 식품 영양이 관련되겠죠. 건강하면 의학과 관련되겠죠. 또 음식은 기본적으로 부족하죠. 이른바 희소재화이죠. 희소재화이다 보니까 경제학의 연구 대상이 되고, 따라서 공정한 분배를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학, 정치학과도 연결되겠죠. 그야말로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요새 말로 전형적인 융합, 복합적인 연구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동물 윤리학, 애니멀 에틱스에 대해서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사진에서 봤던 팩토리 파밍, 공장식 사육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동물 윤리학자들입니다. 동물 윤리학이라는 분야는 1970년대 시작됩니다. 1970년대 초반 이른바 옥스퍼드 그룹에서 시작합니다. 옥스퍼드 그룹이라는 것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학생들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이제 대학원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 학생들이었던 로슬린드 고로비치라든가 존 해리스, 데이비드 우드 같은 이른바 아주 나이 젊은 학생들이 자기네 소모임, 세미나 같은 데서 동물의 권리와 관련된 철학적인, 윤리적인 논증을 주고받은 것이 출발점입니다. 여기에 아주 옥스퍼드 대학교 철학과 교수였던 윤리학자인 R.M. 헤어는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 학자가 이 문제에 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학자가 공리주의자다 보니까 공리주의로 이 문제에 접근하게 되면서 논의가 발전되기 시작합니다. 학계의 담론이 된 거죠. 뭐니 해도 그래도 이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는 피터 싱어라는 학자입니다. 그 당시 피터 싱어가 1970년대 중반에 쓴 책이 있습니다. 동물 해방, 애니멀 리버레이션이라는 책을 쓰는데 이 책은 동물 해방 운동의 바이블, 즉 성경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분야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당시 피터 싱어가 20대 중반이었는데 엄청난 어떤 사회적 영향을 끼친 겁니다. 싱어라는 학자의 출발점은 공리주의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윤리 수업을 들었을 때 공리주의, 유틸리테리아니즘에 대해서 들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공리주의가 뭐죠? 공리주의는 말 그대로 쾌락 또는 행복을 증진하면 옳은 행위이고 그 반대로 고통을 주면 잘못된 행위라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벤담이 시작했고 공리주의 표하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죠. 벤담은 쾌락과 고통을 중요시 여겼지만 벤담이 생각한 쾌락과 고통은 인간의 쾌락과 고통이죠. 네, 싱어의 출발점은 쾌락을 증진하고 고통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면 왜 인간의 쾌락과 고통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땅히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의 고통도 같이 생각하는 게 맞다는 것이 싱어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동물도 고통을 느끼나요? 느끼죠. 집에서 강아지를 한번 때려보세요. 강아지도 아파한다는 것을 금방 느끼실 겁니다. 그렇다고 정말 때리시면 안 되고, 어쨌거나 싱어의 입장은 인간과 동물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동등하게 배려하자는 것이고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일종의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흑인을 너는 피부 색깔이 검다. 그래서 이 흑인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죠? 이건 인종차별주의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여자를 넌 여자니까 우리가 무시하면 이거는 성차별주의죠. 이것도 잘못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는 인간이 아니라 동물이야. 그래서 그 동물을 무시한다. 그리고 동물을 무시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준다면 이것 또한 종차별주의로서 아까 말했던 성차별주의나 인종차별주의와 마찬가지로 잘못되었다는 것이 피터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싱어는 아까의 공장식 사육을 고발하고 비판합니다. 마찬가지로 공장식 사육뿐만 아니라 동물 사냥, 낚시도 비판합니다. 그리고 동물 실험도 잘못된 것이고 로데오 같이 동물을 학대하는 동물 쇼도 잘못된 것이고 여우나 밍크로 코트를 해서 입는 것, 즉 모피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합니다. 그렇다면 동물을 공장식으로 키우면 어떤 또 다른 문제가 있을까요? 많죠. 우선 동물들이 고통스럽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전염병, 즉 구제역, 조류독감, 광우병 같은 것들이 돌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항생제를 쓰겠죠. 항생제. 근데 그 항생제는 누구한테 가겠어요? 결국 우리가 먹게 되니까 우리 건강에도 안 좋겠죠. 어쨌든 동물윤리, 그다음에 동물해방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물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 특히 유럽이 빠른데 유럽에서는 공장식 사육을 법적으로 점점점 금지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이미 벌써 20년이 됐네요. 1990년대 초반에 영국과 스위스에서 산란닭, 즉 계란을 낳는 닭들을 배터리 같은 좁은 공간에서 키우는 것이 금지됩니다. 미국이 유럽보다는 조금 늦는데요. 미국에서도 2015년에는 임신한 암돼지들을 스톨같이 좁은 공간에 가둬 키우는 것들이 불법화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에 동물보호법이 대폭 개정되는데 이때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동물 학대하는 것들을 조금씩 규제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는 화장품 때문에 화장품을 위해서 동물 실험하는 것들이 거의 금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물윤리는 이렇듯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는데 크게 공헌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비판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첫 번째 비판은 다소 과격하다는 비판입니다. 실제로 외국의 동물 해방 단체 이름을 보면 그런 게 좀 느껴져요. 가령 Animal Liberation Front, 즉 동물 해방 전선, 또는 Animal Liberation Brigade, 동물 해방 여단. 완전히 군대 이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때, 지금 그렇진 않지만 한때 동물해방단체에서 테러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과격하다라고 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둘째, 동물과 인간의 차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입니다. 물론 동물도 중요하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인간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동물에 대한 책임보다는 인간에 대한 책임이 더 중요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물윤리학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입니다. 세 번째, 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생태계에 멧돼지가 아주 많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산에서 농가로 내려오다 보니까 피해도 주고 너무 생태계 많으면 이걸 잡아야 되죠. 하지만 동물윤리단체, 동물해방단체에서는 그런 말을 못해요. 왜? 그 동물, 멧돼지들도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인데 함부로 사냥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맥락에서 대조되는 것이 환경철학 또는 생태철학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사실 동물윤리학과 생태철학은 비슷한 점이 많아요. 또 비슷한 점도 많지만 서로 대립하고 논쟁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물론 비슷한 점이 많지만 설명을 위해서 비슷한 점보다는 차이점에 주안점을 두고 설명해 가기로 하겠습니다. 생태철학도 1970년대 중반에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동물윤리학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출발하죠. 생태철학이 대두된 배경은 1960년대 생태계 파괴가 심각해지면서 환경운동이 시작되었고 환경운동이 시작되다 보니까 생태철학이 나온 거죠. 대표 자료는 침묵의 범을 쓴 레이첼 카슨이라는 학자, 여성입니다.
그다음에 모래군의 12달이라는 책을 쓴 알도 레오폴드라는 미국의 학자가 있습니다. 알도 레오폴드는 미국 생태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물 윤리와 비교해서 생태 철학의 핵심 주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 철학자들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것은 아까 동물 윤리학자들과 차이가 있죠. 아까 동물 윤리학자들은 어떤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동물의 복지, 개별 동물의 복지에 관심을 가졌죠. 하지만 생태 철학자들은 그것이 아니라 생태계 그 자체,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에 관심을 갖습니다. 생태 철학자들은 생태계가 지속 가능하고 안정되어야 동물들, 개별 동물들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동물들의 복지는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큰 차이죠. 두 번째 차이는 생태 철학자들은 육식, 즉 고기를 먹는 것을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생태 철학자들이 봤을 때 육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자연 법칙입니다.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거죠. 가령 사자와 늑대가 사슴과 토끼를 사냥해서 잡아먹잖아요. 이렇듯이 자연계의 모든 존재는 다른 것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또 사슴과 토끼, 또 이런 초식동물도 풀을 먹습니다. 즉 풀이라는 생명체를 해쳐서 사슴과 토끼도 살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자와 늑대는 마치 사슴과 토끼가 풀을 먹듯이 사자와 늑대는 자기보다 작은 동물을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어떠해요? 육식도 하고 채식도 하는 잡식 동물이니까 우리는 둘 다 먹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육식은 생태계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이 생태 철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실제로 만일 육식 동물이 없다면, 즉 육식을 하는 존재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초식 동물의 개체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겠죠. 아무도 안 잡아먹으니까. 그런데 초식 동물의 개체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슴이라든가 노루 이런 것들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초식 동물들이 풀을 다 뜯어먹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태계가 무너지죠. 생태계가 완전히 폐해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풀이 아예 없다 보니까 나중에는 초식 동물도 결국에는 다 굶어 죽게 돼요. 생태계 자체가 공멸하게 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생태 철학자들은 적절한 육식은 생태계의 안정을 위해서, 생태계의 균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태 철학자들도 공장식 사육에는 반대합니다. 단지 그 이유는 좀 달라요. 아까 동물유학자들은 공장식 사육에 왜 반대했죠? 공장식 사육이 동물에게 고통을 주니까, 가둬놓고 키우니까, 고통을 주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태 철학자들은 이유가 좀 다릅니다. 공장식 사육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동물들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생태계의 안정성을 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자, 공장식 사육은 우리가 곡물을 대량 생산하는 산업적 영농, 이른바 인더스트리얼 어그리컬처, 산업적인 농업과 관련이 깊어요. 여러분, 공장식으로 사육하는 소가 주로 뭘 먹죠? 주식으로 뭘 먹을까요? 이 소들이 풀을 뜯어 먹을까요? 아닙니다. 이 공장식으로 사육하는 소들은 풀이 아니라 동물 사료를 먹습니다. 그럼 사료는 무엇으로 이루어졌죠? 대부분 옥수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옥수수의 절반 이상이 소 등의 가축 사료로 사용됩니다. 즉, 그래서 전 세계 곡물의 3분의 1 정도를 소가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브라질 열대우림이 파괴된다고 하잖아요. 왜 파괴됩니까? 다 소를 키우거나 소를 키우기 위한 옥수수 농장으로 개간되기 때문에 브라질 열대우림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 외에 중국, 미국의 그 거대한 넓은 땅들이 다 이 소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개간되는 거죠. 야생지가 소를 먹여 살리기 위한 옥수수 농장으로 바뀌면서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죠. 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현재의 이 농장들은 되게 거대합니다. 거대하다 보니까 사람이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거대 기계를 사용하고 화학비료, 무기화학비료를 사용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것들은 다 다량의 석유로 만들어져요. 석유가 사용되니까 뭐가 발생해요? 화석연료가 사용되는 거니까 지구온난화가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공장 사육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직접적으로는 야생 생태계를 파괴하고 또 하늘 생태계, 즉 지구온난화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생태주의자들은 공장식 사육에 반대하는 거죠. 반대하는 것은 아까 동물유학자와 같은데 이유는 좀 다른 거죠. 그러면 육류 생산, 즉 고기 생산, 그 다음에 작물, 곡물 경작과 관련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 여러 가지 문제를 살펴봤잖아요. 자, 일단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채식입니다. 아까 피터 싱어 같은 동물 윤리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왜 채식을 해야 되죠? 동물 복지를 위해서, 동물에게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대안은 뭘까요? 유기농입니다. 지금 살펴봤던 생태 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왜 그러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세 번째는 뭐죠? 지금의 방식입니다. 즉, 지금처럼 공장식으로 사육하자는 겁니다. 이것은 경제학, 이른바 주류 경제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왜 그렇죠? 이 공장식 사육만큼 경제성이 있고 효율적인 사육 방법은 없으니까요. 공장식 사육을 할 때 가장 고깃값이 싸잖아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앞서 다룬 싱어 같은 동물 윤리학자들의 입장입니다. 채식주의죠. 자, 채식주의도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채식주의는 세미 채식주의라고 그래갖고 소나 돼지 같은 그야말로 붉은 살고기 이것만 먹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채식주의에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극단적 입장도 있어요. 가령 우유 있잖아요. 우유라든가 요구르트, 하다못해 커피 프림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안 먹는 거죠. 이거를 포함해서 동물에서 나오는 일체의 제품을 먹지 않는 비건이라고 하죠. 비건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이 중간에도 여러 스펙트럼이 있어요. 자, 이들이 채식을 하는 이유, 즉 육식에 반대하는 이유는 뭐죠? 아까 말씀드렸죠. 육식이라는 게 뭐죠? 동물을 죽이는 겁니다. 동물도 쾌락과 고통을 느끼고 자기 나름의 삶을 살고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육식을 한다는 건 뭡니까? 그러한 동물을 도살해서 잡아 죽여서 먹는 거죠. 따라서 채식주의자들은 이것은 결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왜? 우리가 고기를 먹으려면 동물을 죽여야 하니까요. 두 번째는 캘리코트 같은 생태 철학자나
또 폴렌이라는 사람은 최근에 잡식 동물의 딜레마라는 책으로 유명한데 이런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입장은 유기농입니다.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건 뭐죠? 이 사람들은 개별 동물들의 쾌락과 고통이 아니라 생태계의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일종의 혼합 유기농업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혼합 유기농이라는 게 뭐죠? 자, 닭, 소, 칠면조, 이 돼지 같은 동물들을 키우고 다른 한쪽에서는 토마토, 딸기, 건초 이런 곡물들을 함께 키우는 거예요. 왜 키울까요? 이 동물들이 배설하는 똥들이 있잖아요. 이 똥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무기화학 비료가 아니라 이런 동물들의 자연 상태에서 배출한 이 똥으로 작물들을 경작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생태계를 풍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작물들을 함께 키우고 또 동물들과 함께 키우면 지금의 문제점을 많이 극복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옥수수면 옥수수, 콩이면 콩 같이 하나의 단일 작물만 키우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유기비료가 아니라 무기비료, 석유를 사용하는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이런 농법을 통해서 농사를 짓는데 이것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생태철학자들은 유기농법만이 생태계를 건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안에 사는 동물들, 돼지라든가 닭들도 잘 살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들 동물들을 종국에는 잡아먹히겠죠. 하지만 최소한 이들은 살아있는 동안은 고통 없이 잘 살겠죠. 공장식 사육에서처럼 좁은 우리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자연 초지에 방목되니까 최소한 사는 순간에는 얼마나 좋겠어요. 사는 순간에는 자연이 준 자기의 본성대로 살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주류 경제학의 입장입니다. 이들 학자들은 현재의 방식, 즉 공량식 사육과 산업적 영농, 산업 농업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제성이 있으니까요. 자, 이런 주장하는 학자들은 먼저 유기농산물의 가격에 주목합니다. 물론 유기농산물 좋죠. 동물도 좋고 인간의 건강에도 좋고. 하지만 어때요? 값이 비싸잖아요. 실제 유기농산물의 가격은 그렇지 않은 재래 농산물보다 적으면 1.3배, 많으면 3.3배, 평균 2배 정도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실제 마트에서 유기농을 사고 싶어도 값이 비싸니까 망설일 때가 꽤 많잖아요. 그런데 좀 잘 산다는 우리나라도 그런데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에서 이 유기농산물을 사는 게 이게 쉽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유기농 식품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소수의 부유층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치품일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산업적 영농을 살펴봤는데 이 사람들은 무기화학 비료를 쓰는 것도 좋다는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무기화학 비료를 써서 기계화 영농을 하는 것이, 이런 산업적 영농이 유기농법보다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더 많다는 겁니다. 똑같은 데서 한다고 하면 수확량이 더 많은 거죠. 이게 여기서 수확량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정도의 자연 녹지도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유기농법만으로 식량 수요를 충당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은 농지를 개발해야 되는 거죠. 개간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결국 환경 파괴
나가는 길이 아니냐라고 주장한 겁니다. 따라서 이들 경제학자들은 경제성과 효율성이 부족한 유기농법은 곤란하다고 비판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볼까요? 자, 동물윤리학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동물복지이고, 대안은 뭐죠? 채식입니다. 생태 철학자들이 강조하는 건 뭐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대안은 뭐죠? 유기농업입니다. 주리 경제학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뭐죠? 경제성입니다. 대안은 뭡니까? 현재 공장식 축산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이것은 각자 나름의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돌발 음식과 사회적 연대의 관계. 예,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로컬 푸드, 즉 지역 음식입니다. 여러분, 아침 드셨죠? 뭘 드셨어요? 우리가 보통 먹는 게 생각하는 것보다 뭐라 그럴까요? 먼 데서 온 게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새우는 어디서 오죠? 주로 태국에서 오죠. 연어는 노르웨이, 쇠고기는 호주, 숙주나물은 중국에서 오죠. 오렌지, 호두는 저기 미국에서 오고, 바나나는 저쪽 필리핀, 홍어는 저쪽 칠레에서 옵니다. 아까 말한 숙주나물은 중국에서 왔으면 오는 게 거리가 900km 정도 됩니다. 연어는 노르웨이에서 오는데 이게 8,000km, 8,100km가 되네요. 쇠고기는 호주에서 오니까 8,283km. 오렌지는 미국이니까 9,500km. 홍어가 제일 멉니다. 칠레 2만 km가 넘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옵니까?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알아서 헤엄쳐 옵니까? 아니죠. 얘네들은 배 타고 오죠. 배는 어떻게 오죠? 디젤 기름을 태우면서 오죠. 이게 다 화석 연료이고 이게 다 오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겁니다. 이른바 탄소 발자국을 배출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 또 뭐가 있을까요? 우선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에 대해서 알아보죠. 식량 자급률은 우리나라가 2014년 기준으로 49%, 곡물 자급률은 24%입니다. 왜 이렇게 둘이 차이가 나죠? 식량 자급률과 곡물 자급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둘 차이는 뭐죠? 식량 자급률은 우리가 직접 먹는 겁니다. 곡물 자급률은 동물이 먹는 것, 즉 동물 사료까지 포함됩니다. 즉 옥수수가 포함되는데 이 옥수수라든가 콩 같은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죠? 다 수입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곡물 자급률이 아주 낮은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공장식 사육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곡물 자급률이라든가 식량 자급률이 올라가겠죠. 현재 농업 생산은 지금 본 대로 정말로 많은 것들을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입에 의존하니까 어떻게 돼요? 수입을 하니까 우리나라 지역 공동체가 무너지고 거기에 소농 조그맣게 농사를 짓는 분들이 어렵게 되죠.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어떻게 되죠? 곡물 자급률이 하락하고 식량 안보가 위태롭게 되죠. 또 다국적 곡물 메이저의 영향력은 커지고 또 이게 석유 가격이 오르면 식량 가격도 올라갑니다. 왜요? 이런 아까 뭐라 그럴까요? 산업적 영농을 하는 데는 다 기름이 들어가니까 석유가 들어가니까
소비값이 오르면 당연히 식량 가격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고려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른바 로컬 푸드 운동, 지역 음식 운동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컬 푸드 운동은 1990년대 초반 유럽하고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도 지산지소 운동, 즉 지산,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소,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이른바 지산지소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하고 농민시장이라든가 생협 등을 활성화하고 학교 식단, 학교 급식에서 이런 로컬 푸드를 이용하자고 합니다. 로컬 푸드의 장점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만나니까 어떻겠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겠죠. 또 생산자 입장에서는 안정된 판로를 확보할 수 있겠죠. 판로가 안정되는 게 참 좋겠죠. 또 지역 공동체 입장에서는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니까 좋겠고, 또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만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같이 만나게 되니까 지역 공동체 의식이 올라가겠죠. 그다음에 국가 입장에서는 식량 자급률이 증가하니까 식량 안보 차원에서 좋고, 환경 측면에서는 어때요? 먼 데서 오는 게 없으니까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고, 즉 탄소 발자국이 줄어드니까 좋겠네요. 참 다 좋네요.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완벽한 것은. 그래서 로컬 푸드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로컬 푸드만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가난한 나라들이 어려움을 처하죠. 가난한 나라, 가령 필리핀이라든가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선진국에다가 농산물을 수출해서 그나마 돈을 받았는데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로컬 푸드라고 해서 항상 반드시 환경 친화적이다, 생태 친화적이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령 영국에서 이제 그린하우스, 우리 비닐하우스 생각하시면 되죠. 이런 데서 재배된 토마토가 영국에서 생산된 거니까 로컬 푸드인데, 과연 먼 데서 온 거, 스페인에서 자연 재배된 토마토보다 더 환경 친화적인가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린하우스에서는 전기로 난방을 해야 돼요. 에너지 낭비가 심한 거죠. 이것은 지구온난화를 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구온난화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죠. 따라서 로컬 푸드보다는 차라리 먼 지역에서 자연 재배된 것이 훨씬 생태에 좋다라는 비판도 제기되는 겁니다. 예, 이제 공정무역, 공정무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나요? 저도 커피 좋아합니다. 하루에 3잔, 4잔 마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마시는 커피, 어디서 수입할까요? 가장 많이 하는 데가 베트남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커피 수입량의 거의 40%가량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커피를 재배한 농민은 원두 1kg에 1달러에서 2달러에 판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두 1kg면 커피를 200잔 만든다고 하네요. 우리가 커피 한 잔에 얼마 합니까? 글쎄, 여러 종류의 일단 2,000원이라고 하면 200잔이면 얼마죠? 40만 원이죠. 그런데 재배 농민들은 많아야 2달러, 즉 2,000원 받는 거니까.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40만 원에서 농민이 가져가는 건 2,000원이다. 이건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핸드폰은 거의 100만 원 육박하잖아요. 100만 원 수출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현재의 자유무역, 이런 무역이 과연 공정한가 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자유무역을 비판하고 공정무역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카카오도 비슷합니다. 카카오. 여러분, 이 카카오가 뭐죠? 초콜릿 여러분 좋아하시죠? 발렌타인데이 날 선물로 많이 주잖아요, 초콜릿. 이 초콜릿의 원료가 바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서아프리카에서 전 세계의 3분의 2가 공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초콜릿을 만약 1,000원이라고 한다면 이 1,000원짜리 초콜릿 중에서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돈은 20원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아까 커피보다는 좀 낫네요. 하지만 그래도 20원이다. 1,000원 중에서 20원.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 돈의 대부분 누가 가져갈까요? 카카오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가공해서 초콜릿을 판매하는 거대 다국적 기업이 가져간다고 합니다. 문제는 또 발생합니다. 뭐냐면 아까 카카오 원가가 너무 싸다 보니까 카카오 농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주로 어린이들을 고용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만만하고 아무래도 임금이 싸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공정무역운동은 우리가 프리 트레이드, 자유무역이라는 이름하에 행해주고 있는 현재의 무역 시스템의 불공정성, 이 불공정성을 비판하고 제3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로 1960년대에 시민단체, 종교단체, 환경단체가 가담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공정무역운동의 핵심은 농민들에게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보통 시장 가격보다 높은 최소 가격, 일정 이윤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가령 2002년에 커피 가격이 폭락했어요. 그래서 1파운드당 커피 가격이 42센트까지 내려갔는데도 이 공정무역운동부 단체에서는 1.31달러, 거의 3배가 되네. 이걸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 공정무역은 상당히 제3세계를 배려하는 마음, 매우 이타적인, 윤리적 측면에서 매우 이타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무역 운동의 초기에는 종교단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령 주로 미국의 교회에서 예배 전후에 쉬는 시간에 신도들이 커피타임, 티타임을 갖게 되는데 이때 사용한 커피, 차를 이런 공정무역 운동을 통해서 구매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정무역 운동이 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령 둘의 생협이라든가 YMCA, 아름다운 가게, 아이쿱 자연드림, 이런 데서 커피, 초콜릿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것이 그렇듯이 공정무역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공정무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비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비판. 요새 공정무역 운동에는 대기업들도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정무역의 취지가 뭐죠? 취지는 생산자 중심, 시민단체 중심인데 이 대기업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이게 취지에 맞는가라고 비판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정무역으로 유통되는 것은 전 세계 무역량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아까 봤던 커피나 차 같은 소비재에 치우친 거죠. 과연 그 정도로 현재의 어떤 왜곡된 자유무역 시스템을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 하는 비판입니다. 이건 아무래도 좌파 진영에서 나오는 비판이겠죠. 세 번째, 공정무역은 일종의 보조금이라는 겁니다. 보조금을 주니까
어떻게 돼요? 농민들이 더 생산하겠죠. 과잉 생산을 하게 됐죠. 돈이 남으니까.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과잉 생산하다 보니까 가격 하락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공정무역 운동을 통해서 생산자가 이득을 얻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손실이라는 비판입니다. 이것은 우파 진영, 즉 자유무역 옹호자들로부터 나오는 비판입니다. 네 번째, 공정무역 자체가 뭡니까? 원거리 무역이죠. 필리핀에서 그리고 뭐 태국에서 그러는 거니까 근거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뭐가 발생하죠? 온실가스가 발생하겠죠. 따라서 생태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생태주의 진영에서 나온 비판입니다. 자, 요약해 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것에는 다 철학과 가치가 개입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가 맨 처음 살펴봤던 채식주의가 강조하는 건 뭐죠? 동물의 복지.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자는 거잖아요. 동물의 복지. 두 번째, 유기농은 뭐죠? 지속 가능성. 생태의 지속 가능성. 세 번째, 공장식 축사는 뭐죠? 경제성. 네 번째, 로컬 푸드는 뭐죠? 지역 공동체가 우선. 공정무역은 어때요? 지구적인 연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느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참 어렵습니다.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이 5가지 다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느 하나만 주장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아마도 이 5가지, 물론 그 외에 더 있을 수도 있죠. 이것들을 다 망라하는 종합적인 가치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치의 다원성과 민주적 의사결정. 네, 그런데 이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또 어떻습니까? 현대사회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걸 가치다원주의 사회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슬람을 믿고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믿고 어떤 사람은 불교를 믿고 다 다르잖아요, 생각이.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모두가 공유하는 가치도 있겠지만 조금씩 생각하는 가치는 조금씩 달라요. 그렇다면 이런 가치다원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됩니다. 제 생각에 가치다원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것은 당사자인 시민들이 어떤 합의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 수기민주주의, 딜리버레이티브 디모크라시, 수기민주적인 접근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기민주주의는 과연 뭐냐 했을 때, 수기 했을 때, 숙고의 뜻입니다. 숙고하고 고민한다라는 뜻이고, 의는 뭐죠? 토의하고 토론한다는 뜻입니다. 즉 숙이라는 건 뭐죠? 시민들이 숙고하고 고민하고 토론한다는 겁니다. 토의한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이성에 기초한 논의를 하자는 것이고 이거를 통해서 합의를 하자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브마스라는 철학자는 이것을 이상적 대화 상황, 이거 뭐냐?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일체의 억압과 강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이상적 대화 상황에서 논의하고 여기서 합의하자고 했고, 롤즈라는 철학자는 공적인 이성, 즉 공적 이성이라는 건 뭐냐면 퍼블릭,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과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자는 겁니다. 모두들 시민들의 참여를 강조하는 거죠.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참여민주주의의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원전 건설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중지할 것인가와 관련돼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공론화 작업을 한 적이 있죠. 같은 맥락입니다. 또 이제 대학 입시, 교육정책에도 이런 공론화 작업을 한다고 하잖아요.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입장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가치 기준들에 대한 종합 판단을 하자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인간의 행복 중요합니다. 동물의 복지도 중요합니다.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중요하죠. 지구촌의 연대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섬세하게 하나하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동시에 우리가 합리적 소비에서 윤리적 소비로 나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합리적 소비는 뭐죠? 합리적 소비는 경제적 소비죠. 즉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추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트에서 1+1 같은 상품을 사거나 같은 품질이라면 싼 것을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 소비겠죠. 하지만 이런 합리적 소비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생태계, 동물 복지, 사회적 연대를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즉 윤리적 소비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아마도 이런 것들을 음식 수기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윤리는 음식을 단순히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동물, 자연, 사회와 관계를 맺는 방식의 문제라고 봅니다. 동물 윤리학자들은 동물도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사육 과정에서 나타나는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생태 철학자들은 개별 동물의 고통이 아니라 생태계의 안정이 중요하며 육식이 없다면 자연 생태계는 안정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즉, 동물 윤리는 동물 복지를 위해 채식을, 생태 철학은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유기농업을, 주류 경제학은 경제성을 위해 공장식 축산을 지지합니다. 다음으로 음식과 사회적 연대의 관계를 보면 로컬푸드 운동은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 지역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지역의 음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자는 운동이고, 공정무역운동은 제3세계 빈민들을 위해 공정하지 않은 현재의 자유무역 체제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운동입니다. 다음은 가치의 다원성과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인간의 행복, 동물의 복지,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지구촌의 연대는 모두 중요한 가치이며, 이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기 민주주의적 접근과 동시에 윤리적 소비가 요구됩니다.